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기간 잘 보내셨어요? 네. 그런데 그 쉬는 동안에 투자론이나 이런 거 좀 올라온 거 좀 들으셨어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 안 드리면 안 하시더라. 반복해서 들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간단하게 점검하고 갈게요. 자, 5주차 내용 복습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부채의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린 지렛대 효과를 하는데, 부채의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의 지렛대 효과고, 부채의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부의 지렛대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채의 사용이나 이자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총자본 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서는 수익은 기대 수익률로 표시했고 또 기대 수익률로 측정했으며,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나타냈었습니다. 이때 위험은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달라질 변동 가능성이라고 말을 했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값이 크면 위험이 크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값이 작으면 위험이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5가지는 우리 어떻게 외웠죠? 사, 금, 법, 인, 유. 사가 뭐죠? 사업상의 위험, 금, 금융적 위험, 법, 네,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인, 인플레이션 위험, 유, 유동성 위험.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 3가지는 무슨 수익률이 있었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아무런 부연 없이 수익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요구 수익률은 말은 수익률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기회비용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기대와 요구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고, 실현 수익률은 지나야 할 수 있는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투자 결정할 때는 기대와 요구를 갖고 투자 결정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는 상쇄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상쇄 관계는 비례 관계죠. 위험이 커질수록 그 위험을 수익으로 커버하는 관계. 근데 커버를 알고 보니까 포트폴리오였죠. 커버하는 거, 메꾸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험은 순서상 우리가 여기서 이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에서 위험이 커지면 수익으로 커버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뒤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얘기를 우리는 배웠으니까 끌어서 앞에다 적용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에서는 부동산학개론의 특징이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체를 다루고 한 번 더 돌아가는 게 이해도가 높아지는 대표적인 공부의 방법이에요. 수험서에서 특히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학개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법과 달리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7개 과목을 합쳐놨다 보니 책 순서대로 그 내용들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목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전체를 다루고 다시 돌아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해도가 한 60%쯤 50%쯤 이해가 됐다. 잘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있는 걸 끌어다 보니까 이 위험은 뭐다?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요.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기대 수익률로 표현했었고, 포트폴리오 위험 부분은 첫 번째가 분산 투자, 두 번째가 비체계적 위험, 세 번째가 구성자산수, 네 번째가 상관계수.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되 구성자산수가 많을수록 좋은데, 상관계수,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A와 B 두 개의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을 측정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양,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그런데 메꾸려면 반대 방향이라 해야죠. 한쪽이 손해날 때 한쪽이 수익이 나야 메꿀 수 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의 값을 갖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자산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정도가 크다.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은 수익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다.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제거하는 거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평균은 기대 수익률을 가리키는 거고,
분산은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것을,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것을 선택하자는 원리, 그렇게 선택된 점들을 우리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 대상이라고 말을 하죠.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기대 수익률과 위험 좌표축에 옮겨 그리면 위로 볼록한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그걸 효율적 프론티어라 하고,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되죠. 보수적 투자자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점을 선택하고 공격적 투자자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또 진도상 앞쪽에서 우리가 위험과 수익 뭐 이런 걸 배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투자자 유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가 있는데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보다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에도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런 거고, 보수적 투자자는 그 위험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자보다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 기대 수익률, 그거는 공격적 투자자고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 보수적 투자자라 하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공부를 좀 하면. 공부 안 해만 안 헷갈려요. 공부 안 해봐요. 안 헷갈리지. 아는 게 없는데. 근데 공부를 하면 그 두 개가 헷갈려 그런다고. 그 헷갈리는 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쪽에서는 똑같은 위험을 전제로 할 때 똑같은 위험 감소하는데 보수적 투자자가 위험을 진짜 싫어하니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뜻이고, 그때는 요구 수익률이며 똑같은 위험을 전제로 한 것이야. 그런데 뒤쪽은 기대 수익률이고 위험과 수익을 함께 따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높은 수익이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 볼래. 이런 사람은 위험을 좀 덜 싫어하는 공격적 투자자고, 수익이 좋긴 한데 위험을 진짜 싫어하니까 나는 수익이 낮더라도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할래. 이 사람이 보수적이다. 그렇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요. 심화에서는.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 사람들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한다. 현재 가치를 더 선호한다. 그걸 화폐의 시간 선호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1년으로 미루는 것의 대가, 지금 1,000만 원 소비하지 않고 1년 후에 1,000만 원을 소비한다면 그걸 미루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이자율이고, 이자율이 10%면 일은 항상 원금 때문에 써줘야 되고 뒤에다가 이자를 붙여 1.1을 곱해줘야 된다. 그러니 지금 돈 1,000만 원에 1.1을 곱해주면 1,100만 원이 1년 후의 가치다. 이렇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보통 투자를 할 때는 현재 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 바꾸는 할증보다 현재 가치로 바꾸는 할인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항상 써주고 뒤에다가 할인율을 갖다 붙이는데 20%면 1.2, 5%면 1.05로 미래 가치 할 때는 곱하고 현재 가치 할 때는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제 현금 흐름, 현금 수지의 측정, 그 다음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승수법 수익률법, 비율 분석법, 부동산 금융의 용어와 기초 개념, 이자율의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제도, 저당의 상환 방법, 돈 빌리고 갚는 방법, 프로젝트 금융, 주택연금, 부동산 증권과 저당의 유동화. 요건 이제 제목들이 우리 기본서의 그런 그 큰 제목들이 아니고, 그러면 큰 제목은 간단하니까 몇 개 없어요. 그 중에서 오늘 다루는 주제 중에 테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테마들을 제목을 정한 거고, 이것들의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학습하실 때 기본서에 다 있긴 하지만 그것만 딱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다시 오늘 강의 노트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설명을 다 보시고 복습하실 때는 끝나고 나서 프린트나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여기 있는 문장들은 일부러 기본서에 있는 문장들을 그대로 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본서의 문장들을 잘 읽고 또 시험 문제 문장에 나오면 시험제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다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문장들을 가끔 띄워놓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문장에 익숙해지라는 거고, 나중에 심화 때 가면 제가 설명하고 기본서 체킹을 좀 더 많이 해요. 기본서 체킹을 한다고요. 지금 이제 기본 때는 이거 내용 하기도 바빠서 기본서 체킹할 만한 시간이 주어지질 않기 때문에 8번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는 거고, 지금은 설명 잘 듣고 만약에 여러분이 복습하신다면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봐주시고, 혹시 내가 기본서 읽겠다 그러면 프린트 내용과 강의 내용이 전부 밑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찾아 펴놓고 밑줄을 그으시면 그대로 문장 다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이제 갑니다. 자, 시장 참여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재는 329페이지예요. 329페이지. 현금 흐름에 관한 얘기는 지난주에 조금 우리가 정리하다가 이제 마무리했는데 오늘 중복할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329페이지 시장 참여자를 잠깐 보면 지분 투자자가 있어요. 저당 대출자가 있고요. 임차인이 있어요. 정부가 있고요. 기타의 참여자가 있어요. 시장의 참여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를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지분 투자라 그래. 보통의 일반 투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우리가 투자론 이야기 시작할 때 갑돌이가 내 돈 4천만 원과 빌린 돈 6천만 원으로 1억 주고 부동산을 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갑돌이 같은 일반 투자자를 뭐라고 부른다? 지분 투자자라 부른다. 그럼 갑돌이한테 돈을 빌려준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6천만 원. 걔를 뭐라고 하냐면 저당대출자. 근데 갑돌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른 말로 저당투자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당대출자, 저당투자자. 더 줄이면 그냥 대출자. 그래서 금융론에 가면 대출자가 돈을 빌려주는 쪽이에요. 돈을 빌리는 쪽이 아니라. 그건 좀 이따 또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돈을 빌리는 쪽은 차입자고. 그런데 이 대출자, 저당대출자는 누구누구가 있느냐? 일반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각종 투자기금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저당대출자이자 저당투자자. 그러니까 아까 1억을 투자했는데 내 돈 갖고 투자하는 내 돈 4천과 빌린 돈 6천으로 투자하는 갑돌이는 어디에 해당되고 지분 투자자 해당되고 그 6천만 원 빌려준 은행은 어디에 해당되고 저당대출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투자론은 누구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투자론을 이야기하느냐?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적용한단 말이에요.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감정평가론의 수익 방식도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서술되는 것들이 많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부동산을 임차에 사용하는 임차인, 그리고 정부, 그리고 기타 등등 참여자. 그럼 임대인은 왜 없나요? 여기 들어가겠죠 뭐. 그래서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거죠. 여기에 공인중개사를 비롯해서 각종 전문가들과 등 그랬으니까 임대인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 시장에 참여하는 기타 등등들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서 시장 참여자 용어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다시 중복하면서 지난주 마무리에는 살짝 언급을 했고 오늘 다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다 했던 얘기죠. 현금 흐름의 측정입니다. 현금 흐름의 측정은 예상 보유 기간 동안 측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원 건물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갑돌이가 이것을 샀어요. 앞으로 살 거라고 참. 그럼 이것을 샀는데 10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오르면 또 팔 거야. 그럼 갑돌이의 현금 흐름의 측정은 자기가 보유할 거로 예상되는 그 10년 동안만 측정하는 거예요. 자기 거 이전 거나 판 이후에 내 거 아닌데 현금 흐름 측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보유 기간 동안 측정하는데 투자론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등으로 말해야지 아직도 참 착하고 순진하게 집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투자론에서는 저렇게 그려지면 아 이건 뭐다? 투자성 부동산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뭐 집이니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처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했어요. 투자론의 대상은 투자성 부동산이다. 그러면 얘를 투자성 부동산이나 수익형 또는 수익성 부동산이라 한다. 그럼 어떤 게 수익성 부동산, 투자성 부동산이냐? 일종의 우리 학원 건물도 투자성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임대용이나 기업용 부동산은 모조리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샀대. 취득. 산다. 살 거다. 이건 취득입니다. 그럼 굴린대. 그러면 이제 운용.
운용을 운영이라고도 하고 영업이라고도 해요. 그 일정 기간 있다 판대. 그 처분이라고 그래. 그럼 사고, 굴리고, 팔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산 게 아니라 앞으로 살 예정이고 굴릴 예정이고 처분할 예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예상보유 기간이라 한다. 현금 흐름은 이 기간 동안 측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 내용용수 기간 동안 측정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얼마 주고 샀느냐? 1억 주고 샀어요. 그럼 1억은 뭐냐? 부동산의 가치예요. 그러면 투자론에서 항상 앞으로 부동산 가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부러 저 뒤에가 온다고 어림셈법에. 그러면 부동산 가치 이런 글자가 나오면 항상 뭐하고 똑같아요? 총 투자액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1억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래 일부러 뒤에 가서 물어볼 거라고요. 부동산 가치는 뭐하고 똑같다고 아까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오늘 지금 방금 말한 걸 까먹는다고 여러분은. 좀 이따 물어보면. 들은 적이 없다 그런 표정으로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은 적이 있을 그리고 머릿속에 좀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때까지 그게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이 기적을 만드니까. 여러분 반복이 기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해버려요.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합격해버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총투자액은 말이죠. 총투자액 기록원은 내 돈하고 빌린 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내 돈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계속. 그럼 내 돈 4천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 지분투자액. 그럼 지분투자액을 풀어 말하면 자기자본이라고 그랬죠. 자기자본이에요. 두 글자로 말하면 자본 내지는 지분이라고도 해요. 자본. 그런데 빌린 돈을 우리는 저당투자에 그런단 말이죠. 타인 자본이에요. 두 글자로 줄이면 부채.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자본은 자본, 타인 자본은 부채. 그리고 이자는 저당투자액 타인 자본에 대해서 적용되죠. 그럼 여기에 이자율을 곱해주면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에요. 나가는 돈, 현금 유출. 운용 단계와 처분 단계 때 운용 단계 때 돈이 들어와요. 들어온 돈을 우리는 운용 단계 때 들어오니까 영업소득, 운영소득이라 그래요. 처분 단계 때도 돈이 들어와요. 처분소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운용 단계 때 들어오는 영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업의 현금흐름 계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분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지분복귀의 계산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영업의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것에 항상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자본이득이라 그러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학술상에서는 자본이득세라 그래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계산이 영업의 현금흐름 계산이 있고 지분복귀의 계산이 있고 영업소득세 계산이 있고 자본이득세 계산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단 공인중개사 우리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 자본이득세 계산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굳이 나오지 않은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영업의 현금흐름 계산이 잘 나와요. 여기다 비중을 두고 이거는 갖다 맞출 거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까지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3개를 이야기할 거다 그 말이죠. 결국은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죠. 이게 현금 유입이죠. 그런데 여러분 투자론을 시작할 때 지난 주차 강좌에서 투자론을 시작할 때 했던 말하고 살짝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 밑에서. 어떤 게 달라졌느냐? 그때는 시작할 때 이쪽에 현금 유출이란 말만 썼고 이쪽에는 현금 유입이란 말만 썼어요. 그런데 그 위에 우리는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부분을 배웠어요.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건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건 지금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비교할 때 어느 게 크냐를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돼요.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걸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투자를 언제 하냐면 현재 해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한다고요.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현가요. 따라서 들어오는 돈도 현가고 나가는 돈도 현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1년간만 운용을 한다고 합시다. 1년간만. 그리고 처분한다 하더라도 들어온 돈 한 번, 처분할 때 한 번. 운용 단계 한 번, 처분할 때 한 번, 2개를 더 해야 돼요. 3년간 운영하면 요거 3번, 요거 한 번, 4개를 더 해야 돼요. 들어온 돈을 모두 합해야 돼요. 그래서 현가 합, 들어온 돈 현가 합. 근데 나가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는 돈은 지금 1억 한 번만 나가는데 뭘 현재 가치하고 합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럴 수 있어요. 첫 해에 5천 투자하고 두 번째 연도에 3천 투자하고 세 번째 연도에 2천, 3년에 걸쳐 투자했어요. 그럼 모두 합해야 돼요. 나가는 돈도. 그리고 최초 투자 시점으로 현재 가치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는 돈도 현가합, 들어온 돈도 현가합해서 들어온 돈 쪽이 크면 투자하고 나가는 돈 쪽이 크면 투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부터 먼저 하자고요.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은 아까 운영할 때, 굴릴 때, 운영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뭐라고 그랬죠? 투자성 부동산, 투자론에서 말하면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일부러 확대시켜서 그때도 칸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층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25실이에요. 층 위치 관계없이 무조건 일실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일실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거든요. 일실당 임대료를 한 단위당 임대료거든요. 단위당 예상 임대료예요. 미래 거니까 예상. 따라서 단위당, 한 단위당, 한 칸당 예상 임대료다. 그런데 25실이잖아요. 그럼 25실 임대 단위 수를 곱해주잔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5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100% 임대가 됐을 때 수입이기 때문에 가능총소득이라고 불러요. 가능총소득이란 이놈으로부터 가능한 총소득이란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잠재총수익. 얘가 잠재 능력을 100% 발휘했을 때 수익이란 뜻이에요. 잠재총수익. 옛날에 일본에서는 일본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식으로 용어를 표현했는데 이게 영어로 potential gross income인데 여기서 gross가 총이에요. 우리식으로. 근데 일본에서는 듬성듬성이라는 성길조자 써서 조소득이라 그래요. 우리는 총소득, 일본은 조소득. 일본은 가능조소득 그래요. 근데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도 초창기는 가능조소득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능조소득이라고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가능총소득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능총소득 이렇게 알고 계세요. 옛날에는 가능조소득이라 나왔어요. 지금은 가능총소득. 그러니까 여러분은 2,500만 원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총소득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공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도 공실, 얘도 공실. 이런 것도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하고도 사업이 안 된다고 임대료 못 낸다고 배째 못 내. 그런단 말이죠. 그럼 못 받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것에 한 10%, 이것에 한 5%가량은요. 항상 설정해 놔야 되는데 자, 10%면 250만 원이잖아요. 5%면 125만 원. 이걸 공실 및 불량부채라고 말해요. 공실 및 불량부채가 뭔지 좀 이따 부연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는 5%가량을 설정한다. 뺐어요. 그런데 여기다 자판기 설치해서 기타 수입을 얻었어요. 유료 주차장을 운영했어요. 그걸 기타 수입, 기타 소득, 영업외 소득이라 그러는데 25만 원이라고 합시다. 기타 소득이라고도 하고 영업외 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계산을 해봤더니 2,400만 원이 나오네요. 2,400만 원은 실제로 얻는 수입이에요. 유효 총소득. 총소득이 두 개인데 얘는 이론적 총소득이고 얘는 실제적 총소득이에요. 아무 말 없이 총소득은 두 가지 다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효 총소득을 쓸 때가 많아요. 이게 실제적 총소득이다 보니. 그래서 이걸 보통 영업소득이라 불러요. 이러한 영업소득 2,400만 원에서 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나가요. 운영경비라고도 부르고 영업경비라고도 부르는데 5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따 부연 설명드릴게요. 영업경비를 빼요. 그랬더니 1,900만 원이 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뺐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순운영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순영업소득에서 아까 내 돈과 빌린 돈으로 투자했거든요. 예를 들면 내 돈 4천 빌린 돈 6천 이렇게 투자했잖아요. 거기에 이자가 나가요. 원금과 이자. 그럼 매 갚아야 될 원금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4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라 불러요. 똑같은 말이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러면 빼내 볼까요? 그랬더니 얼마냐면 1,900에서 400을 뺐으니까 1,500만 원이 나왔어요. 1,500만 원은 세금 계산하기 전에 금액이에요. 세금까지 계산해서 세금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200만 원은 영업소득세란 말이에요. 그것마저 뺄까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300만 원이고 1,300만 원이 세후 현금 흐름이죠. 이쪽에 있는 이 계산식들은 계산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이 계산 과정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익숙하게.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유입 따로 유출 따로로 딱 알아놓으시면 쉽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유입이 들어오는 돈이 5개예요. 첫 번째가 총, 가능총소득이에요. 두 번째도 총, 유효총소득이에요. 총이에요. 그 다음에는 순. 이게 총이 하나로 합치면 총순이에요. 총순.
그 다음에 총순, 거기서 은행한테 갈 돈 빼면 이제 내 몫으로는 세금 전, 세금 후. 그래서 총순 전후가 유입이에요. 중간에 빠져나가는 마이너스 붙은 게 유출인데 마이너스 붙은 걸 정리하니까 공,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소예요. 공영부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유입과 유출의 경우를 잘 구분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말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빌린 돈이라 그랬어요. 빌린 돈, 내 돈,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라고 그랬어요. 빌린 돈 갚는 거.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 그 말은 전액 내 돈으로 투자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하면 이게 없으면 뭐하고 뭐가 똑같아요?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흐름이 똑같아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야. 과세점 이하야. 얘가 사업을 했는데 수익이 과세점 이하야. 말하자면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래. 그러면 세금이 없겠죠.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 흐름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넘어가기 전에 유입 따로 유출 따로 해서 암기를 하자고요. 유입은 뭔가 봐요? 총순전후예요. 총이 두 개입니다. 가능총과 유효총이 있지만 유입은 총순전후예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유출은 공영부소예요. 공영부소. 그래서 앞으로 유입은 총순전후, 유출은 공영부소 이렇게 위자고요. 자, 외우는 거 포인트 잡았어요? 그래 놓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 계산에서 방금 유입은 어떻게 위작을 했죠? 총순전후로 위작을 했죠. 유출은 어떻게 위작을 했죠? 네, 공영부소로 위작을 했죠. 그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짚어볼 거 있는데 그중에서 좀 짚을 게 이 공실 및 불량부채를 제가 설명한다 그랬어요. 공실 및 불량부채는 뭐냐면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 혹은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라 그러는데 공실이 나서 수입이 없는 부분과 못 받은 임대료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불량채권이지만 실제 영어로 거의 직역해서 불량부채 이렇게 용어로 썼고 그리고 그래서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 내지는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라 한다. 이거는 공실이 나서 수입이 없는 부분이나 못 받은 임대료를 가리킨다. 보통 5%가량을 설정한다. 그러나 시험에 항상 5%로 나오는 건 아니고 간혹 계산하기 쉬우라고 10%로 줄 때도 있기는 하다. 자, 그 다음에 영업경비. 운영경비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업경비는 뭐냐면 투자 대상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여러분이 건물 수리할 수 있죠? 수리비. 관리비 들어가죠? 그리고 이 건물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관리와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임대와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동안에 내가 보유하는 동안에 세금 내죠? 재산세도 영업경비에 들어가요. 보험료, 화재보험료 같은 거. 임대 공실난 부분에 대해서 공실 메우기에서 광고비 같은 거 들어갔어요. 영업경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업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느냐? 여러분 부동산 이거는 운영 단계 때 계산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느 때 내는 거예요? 취득할 때 내는 거죠. 이미 냈기 때문에 취득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업경비라고 그래요. 이 영업경비에 공실 및 불량부채는 이미 뺐죠. 뺐기 때문에 영업경비에 공실 및 불량부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서 뺄 거죠. 여기서 뺄 건데 여기서 또 빼면 이중으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뺄 거니까 부채 서비스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세 여기서 뺄 거죠.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 기업 회계에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영업경비 처리해서 비용 처리하기는 해요. 그러나 투자 분석에서는 이게 지금 미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가상각비를 미래 감가상각비를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진 않아요. 그 대신
뒤에서 좀 이따가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거기서 비용 처리해요. 어떤 식으로 비용 처리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용 처리할 거니까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되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관련해서 이 건물주 갑돌이가 있는데 자기 급여를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비용 처리를 해요. 기업회계 같은 데서는. 그러나 투자분석에서는 내 몫으로 가져가는 소유자 급여는 거기에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지 개인 업무비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일단 첫 번째 취득세, 그죠?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공, 부채서비스세, 부, 영업소득세, 감. 뭐라고요? 취득세 공부한 소감. 세법에서 취득세 공부한 소감. 그 다음에 소개. 그래서 뭘 소개한다고요? 취득세 공부한 소감을 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암기할 때 이렇게 하시죠. 취득세 공부한 소감 소개. 앞으로 취득세 공부한 소감 소개하세요. 쭉 취득세 공부한 소감을 소개하시라고요. 자, 뭐라고요? 취득세.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그 다음 부채서비스세,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소유자의 급여, 개인 업무비. 뭐를 소개한다고요? 취득세 공부한 소감 소개. 그리고 좀 전에 부채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하기 뭐냐면 원리금 상환에 걸어서 원금과 이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면 부채서비스액이 없고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으로는 같을 수 있다. 세금부가 대상이 아니면 영업소득세가 없을 수 있고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이러한 소득은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산출은 반드시 투입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투자액과 연결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총수는 무슨 투자액으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총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서비스액은 은행이 저당 투자액 대가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총투자액에서 저당 투자액을 빼고 난 나머지가 지분 투자액이고 여기 보시면 수익 중에서 이런 것들이 다 순수익이거든요. 이 두 개는 총수익이고 이 세 개를 순수익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중에서 은행한테 갈 돈 아직 안 뺀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이고 은행한테 갈 돈을 뺀 부채서비스액을 뺀 나머지 요걸 지분수익이라 그러는데 이 지분수익은 지분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줄긋기를 잘 하셔야 돼. 잘 봐요.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지분투자액.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따 뒤에서 말이죠. 잘 봐봐요. 얘네들을 분모로 총수를 분모로 하고 총투자액을 분자로 할 거예요. 그러면 승수라 그래요. 전후를 분모로 하고 지분투자액을 분자로 할 거예요. 승수라 그래요. 그러면 승수 나올 때 여러분은 줄긋기를 잘 하시는데 총수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에 나와줘야 돼. 전후는 지분투자액에 나와줘야 돼. 여러분 수익률법에서 얘네들을 분모로 하고 얘네들을 분자로 할 때 수익률이라 그럴 거예요. 수익률은 우리가 보통 순수익률을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익 세 가지를 따질 텐데 여러분 순영업소득이 분자에 가면 분모에 총투자액이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 세전이나 세후가 들어가면 분모에 지분투자액이 들어가서 수익률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공식을 외우는데 웬만한 건 외우지 않아도 다 돼요. 뿐 아니라 문장으로 시험에 나왔어. 자, 문장으로 무엇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영업소득에 대한 그러고 나서 투자액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저 뒤쪽에 문장을 읽어보니까 앞쪽에 순영업소득인데 뒤쪽에 투자액이 지분투자액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왜 지짝이 아니니까.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과 짝이야. 그런 말만 알아도 여러분은 답을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기본 시험을 향해서 조금씩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용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보다 보면 모르는 거 나와요. 그러면 찍어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찍었는데 맞았어요. 찍었는데 맞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나는 원래 민법을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근데 개론이 잘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요? 우리 찍는 훈련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얼떨결에 찍은 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짝 잘 찾아, 잘 찾아. 총수는 무슨 투자액? 종투자액. 전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이 짝을 잘못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틀린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훈련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업현금 흐름 계산할 때도 기본적인 포인트들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분복귀의 계산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부동산 처분할 때 소득을 계산할 걸 지분복귀의 계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 발생합니다. 매도할 때 발생하는데 아까 영업현금 흐름 계산 같은 경우와 이제 부동산 처분할 때 지분복귀의 계산인데 요거는 운영 시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처분 시 발생하는 건데 아까 운영 시 발생하는 영업현금 흐름 계산은 유입이 총순 전후였고 유출이 공용부수였습니다. 그놈하고 맞춰서 지분복귀의 계산으로 가보자 그 말입니다. 자, 지분복귀의 계산에서 부동산을 팔 때 얼마에 팔았느냐? 1억 5천에 팔았다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얼마에 샀는데? 1억에 샀단 말이죠. 그럼 1억 5천에 팔았어. 이걸 매도 가격이라 하잔 말이죠. 총 매도 가격. 그런데 이거 팔 때 광고 선전비나 중개 수수료가 들어갔네? 이거 1,000만 원을 뭐라고 부르자? 일부러 나이 맞췄어 이렇게. 매도 경비라고 부르자 그 말이에요. 저쪽은 영업 경비, 이쪽은 매도 경비. 그런데 이걸 딱 빼서 계산을 했더니 이쪽은 순영업소득 그렇다면 이걸 1억 4천만 원을 뭐라고 부르면 거냐? 순매도 가격. 순매도 가격을 줄여서 순매도액 이렇게 부르자고요. 순매도액. 그런데 은행한테 갚을 돈 열심히 갚았거든요. 부채 서비스액으로. 근데 아직 못 갚은 돈이 있어요. 아직 못 갚은 돈이 얼마냐? 아직 못 갚은 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갚지 못한 돈이 있는 거지. 이걸 뭐라고 부르자? 미상환 저당자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상환 저당자금을 줄여서 이걸 줄여서 저당자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당자금, 미상환 저당자금입니다. 그래서 아직 갚지 못한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1억 3천만 원이 들 거고 1억 3천만 원은 나이 맞춰서 얘는 세전 현금 흐름이고 얘는 세전 지분 복귀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팔 때 내는 세금이 자본이득세인데 자본이득세가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자본이득세가 500만 원이 있으니 따라서 이렇게 1억 2,500만 원이 세금까지 다 계산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것도 유입하고 유출을 맞춰서 유입은 매, 순, 전, 후라고 하자고요. 원래는 이게 총매도액이니까 이쪽도 총순전후예요. 이쪽도 총순전후고 그럼 구분이 안 가니까 일부러 제가 이쪽은 매순전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유출은 3개니까 이거는 4개인데 사이사이니까 처음에는 매, 그 다음에 미, 자 이렇게 매미자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기억할 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으면 제가 지분복귀의 계산에 관해서 유입은 매, 순, 전, 후였고 유출은 매, 미, 자로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용어에 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분복귀의 계산 그랬을 때 도대체 지분복귀액이란 말이 뭐냐 이거죠. 지분복귀액이란 말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투자 부동산을 굴린 다음에 팔 거 아니냐고요. 부동산 팔 때 지분 투자자에게 되팔아서 돌아오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 팔았으면 1억이 돌아올 거고 1억 5천에 팔았으면 1억 5천이 돌아올 거고 돌아오는 금액을 지분복귀액이라 그래요. 그 돌아오는 금액을 어디까지 계산할 거냐? 그게 지분복귀 계산 과정이에요. 매도 경비는 부동산 팔 때, 투자 부동산을 팔 때 관련된 중개 수수료나 혹은 본인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면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매도 경비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부동산 팔 때 은행한테 빌린 돈 다 못 갚은 거 아직 남은 거. 그래서 뭐라? 처분 시 상환하지 못한 저당 잔금을 미상환 저당 잔금 혹은 대출 잔액이라고 불러요. 우리 암기할 때 유입은 매순전으로 기억하고 유출은 매미자로 기억하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으로 건너갑시다.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까 운영단계 때 유입이 뭐였죠? 운영단계 때 발생하는 유입 총, 순, 전, 후. 총이 무슨 소득이죠? 총소득. 그런데 여러분 세금을 어느 기업의 총소득에서부터 계산한다? 총수입에서부터 계산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신의 매출액이 10억이므로 거기서 세금을 5억을 내세요. 3억을 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아니 경비가 적어도 비용은 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세금은 순수익에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계산할 때? 세금 계산의 가장 기본은 과표예요. 과표를 과세표준. 그런데 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말입니다.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과세표준도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되는 것이고 가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과표도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표를 계산해야 될 텐데 그 과세표준 과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소득을 계산할 때 총소득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순수익, 순소득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총, 순, 전, 후 네 가지 중에서 총을 뺀 나머지 세 가지가 순영업소득, 세전현금흐름, 세후현금흐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후현금흐름은 이미 세금 계산 다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고 순영업소득에서부터 계산하는 방법 하나와 세전현금흐름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순영업소득에서부터 계산하는 방법 하나와 세전현금흐름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뭐를 계산할 때? 과표. 영업소득세 계산하려면 과표부터 나와야 되는데 과표를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에서부터 과표를 계산하거나 세전현금흐름부터 계산한다. 먼저는 순영업소득에서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순영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계산할 거라고요? 과표 계산할 겁니다. 과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금부가 대상인 것들은 더하기 합니다. 세금의 공제 대상인 것들은 빼기 할 겁니다. 빼기 하면 과표가 줄어들고 더하기 하면 과표가 늘어납니다. 그럼 똑같은 세율을 곱해도 과표가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들고 과표가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부동산의 가격에서 과표가 들 수 있는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똑같은 세율인데도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것저것 공제해서 과표가 적어지게 되면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과표부터 계산할 텐데 세금부가 대상인 건 더할 거고 여기서부터 세금부가 대상인 건 더하기 할 거고 공제 혜택이 있는 건 빼기 할 겁니다. 먼저는 대체중단금은 더하기 합니다. 대체중단금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순영업소득 이전에 빼낸 건데 얘가 세금부가 대상이기 때문에 도로 가져와 더하기 하는 겁니다. 이자 지급과 감가상각액은 빼기 합니다. 우리 투자론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부동산을 살 때 내 돈 4천과 빌린 돈 6천으로 투자했는데 6천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 혜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제한다?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뭐를 계산한다? 과표를 계산합니다. 이 과세소득이 뭐다? 과표다. 이 과세소득 과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액은 마이너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과표가 계산이 되었으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유념을 하실 것이 지금 제가 과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순서 제일 먼저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대체충당금, 이자 지급액, 감가상각액 이렇게 네 개를 얘기했어요. 순대이감을. 뭐라고요? 순대이감. 근데 뭐만 마이너스 했어요? 이하고 감만 마이너스 했어요. 순대이감에서 공제 혜택이 있는. 그럼 세금 계산에는 순대이감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볼까요? 방금 제가 대체충당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체충당금이 뭔가? 여러분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도 좋아요. 원룸도. 여러분 TV 프로 가운데서 구해줘 홈즈니 뭐 이런 거 갖고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위치와 조건이에요. 그런데 요 집은 기본적으로 거의 풀옵션이야. 이 집은 하나도 없어. 근데 월세가 똑같이 50만 원이야.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풀옵션인 대로 가. 그런데 둘 다 옵션이 똑같아. 근데 이 집은 진짜 깨끗해. 세탁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깨끗해. 건조기도 있어. 이 집도 똑같이 세탁기, 건조기 다 있어. 근데 이 집은 가보니까 낡았어.
세탁기 문 열어보니까 쾌쾌하고 냄새나. 거기다 옷 돌리면 냄새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가? 새거인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임대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교체해 줘야 돼.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체 충당금이 뭐냐? 정기적으로 냉난방 설비라든가 위생 설비라든가 소화 설비 등 대체를 위해서 여러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려는데 목돈 1,000만 원이 들어간대. 그러면 한꺼번에 1,000만 원을 지출하려면 부담스러우니까 매달 들어오는 월세 중에서 10만 원씩 떼어두기로 했어요. 5년간 적립해서 그 돈 가지고 사기로 했다. 그게 뭐다? 대체 충당금이에요. 그럼 내 소득 중에서 떼어놓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소득은 세금부가 대상이잖아. 소득에서 떼어놨으니까 도로 가져와 더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대에서 대는 더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는데 난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물론 옛날에는 제가 자랑이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지만 한 개도 모르겠다. 뭐 그럴 수 있지. 야, 단어도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뭔 말이야 이런 거예요. 용어가. 그러면요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순대이 감에서 이 감만 많이 났어요. 모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알면 더 좋고 답 찾는데 지장 없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상하다. 나 결혼 몰래 못했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나오지? 그런다니까. 그리고 불안해요. 70점 나오는 게 그런다고. 내가 잘하는 민법은 저 50 몇 점 나왔는데 결혼이 70 몇 점 나오는 게 불안해요. 이번만이겠죠? 다음번에 또 봤는데 결혼은 70 몇 점 나오고 민법은 60점 나오고 이상한데 내가 원래 민법을 더 잘하는데 다음에 봤는데 결혼 70점 나오고 민법 60점 나오고 결혼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뒤늦게 그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결혼이 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느냐?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어떤 건 모르셔도 답만 찾는데 지장이 없는 게 되게 많아. 근데 민법은 안 그래. 민법은 원리를 잘 이해해야 점수를 잘 찾아. 근데 결혼은 잘 이해하면 더 좋고 어떤 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계산 문제를 기가 막히게 푼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가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액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라고 불러요. 얘는 영업소득 계산하는데 공제 혜택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얘와 얘는 공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는 거야. 그러면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이게 맞아 틀려? 맞지.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모르면 공제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이런 말편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시오. 세전현금 흐름부터 계산해 볼까요? 세전현금 흐름부터 계산한다는 말은 여기서 똑같이 대체충당금은 더할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세전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으로 갈 때 얘와 얘 차이는 뭐 차이죠? 부채서비스액 차이죠. 부채서비스액 차이잖아요. 부채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원금과 이자가 다 빠졌죠. 그러면 여기부터 세전현금 흐름부터 계산한단 말은 이미 원금과 이자를 빼고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세금에 공제 혜택이 있는 건 원금과 이자 중에 뭐죠? 이자만 공제 혜택이 있는 거야. 원금은 내 소득 중에서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빼기 하면 안 돼. 공제 혜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자는 빼기가 맞아. 근데 원금은 도로 더하기 해줘야 돼. 원위치 시켜줘야 돼. 여기다가 왜 더하기 하나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부터 계산하면서 원금과 이미 이자가 함께 빠졌기 때문에 원금은 도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자는 가져올 필요가 없어. 어차피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감가상각액은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질문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순영업소득부터 계산할 때는 이자를 공제하는 혜택을 주는데 세전현금으로부터 계산할 때는 이자를 공제하지 않나요? 이미 공제했잖아. 여기부터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미 이자를 공제했다는 뜻이거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느 것부터 계산하든 이자는 공제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표가 나와. 그러면 거기다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는데 얘는 세대 원감이라 할 거예요. 이렇게 세대 원감. 그러면 우리는 암기할 때 순대이감과 세대 원감이라 할 건데 순대이감, 세대 원감 중에 뭐만 마이너스 한다고? 이감만 마이너스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이렇게 위자고요. 순대이감, 세대 원감, 이감만 마이너스. 순대이감, 세대 원감, 이감만 마이너스. 이렇게. 이감은 영업소득세 계산 시 마이너스 할 것. 이감만 마이너스. 그러면 운영소득을 계산할 때 유입 들어갈 때 아까 총순전후였어요. 유출은
공용부수였어요. 그다음에 지분복귀액 계산할 때 유입은 매순전후고 유출은 매미자였어요. 그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순대이감과 세대원감이 있는데 부호는 이감만 마이너스였어요.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이감만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338쪽으로 가시면 우리 책에 보조달이 있는 거예요. 338쪽 왼쪽 보조달에 거기 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어요. 고려하지 않는 것도 있죠. 고려하는 거는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현가회수기간법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라고 할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는 승수법, 수익률법, 비율분석법, 단순회수기간법, 평균회계익률법이 있고 그 중에 이 두 가지를 어림생법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왼쪽에 보조단에 제목 동그라미 이렇게 그 검정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안에 조그맣게 글씨로 왼쪽 보조단에 제목 옆에 이렇게 네모 테두리에 하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고 두 글자가 있어. 그래 암기라고 써 있잖아. 암기해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잡아요. 여러분 몇 개예요 이거? 9개잖아. 이게 9개 넘어가잖아요.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요. 이거 외우지 말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만 외워.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얘네 세 개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고 할인자가 들어간단 말은 이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가치 한다는 말도 이미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고. 순, 내, 수 이렇게 세 개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고 이 순내 수염만 여러분은 기억하자고요. 앞으로 제가 순내 수염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순내순에서 순현가법, 현가잖아. 고려하는 거예요.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세 개를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 그래요. 이걸 공부하고 나면 이 세 개는 저절로 머릿속에 기억돼요. 현가회수기간법은 단순회수기간법과 합쳐서 회수기간법이라 부르는데 단순은 고려하지 않지만 현가는 고려하는 거예요. 현가자가 붙는 것 이렇게 4개 순내수염만 알아두자 그 말이에요. 됐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체킹 계속 해드려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그냥 거저 먹기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할 건데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도 해요. 우리 쉬었다가 여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